네, 투자 수익률을 어떤 섹터에서 높여야 될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AI 투자 과잉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성장 사이클의 과정인지 이런 부분인데 빅테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회사채가 엄청나게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또 분석도 나와서 현재 분위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이제 내 돈으로는 투자, 그러니까 내 돈 내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까지 내 돈 내산 하다가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올해는 확실히 남의 돈 내산 뭐 이렇게 가네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바뀌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작년에 소위 아까 말씀 주셨던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이 시장에서 빌린 돈이 한 1,150억 불, 뭐 이렇게 1,500억 불, 뭐 이 정도 되면 올해는 지금 4천억 불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일신, 우일신이 아니라 매년을 갱신할수록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2022년 말에 챗 GPT가 등장하고 2023년까지는 크게 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 25, 올해까지 지금 계단식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작년도 많았다고 그랬는데 네. 올해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오라클, 메타, 아마존 이 5개 기업이 자그마치 6,600억 달러, 이 작년보다 74%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한 높게 봤던 것보다 30%가 더 높은 겁니다. 네. 이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의 사생결단이다. 아, 정말로. 생존 전략인 거죠.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좋아갖고 네. 이걸 투자해야 된다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낙오되면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네. 마치 제가 요즘에 문득 든 게 옛날에 우리가 SK 하이닉스에서 SK자 안 붙었을 때 하이닉스 시절에는 부침이 참 많았죠. 네, 네. 기억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메모리 업체가 전 세계 10개 됐고 거의 그러니까 사생결단에서 지금은 다 망하고 3개 남아서 지금 그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마치 지금 저는 이제 빅테크들의 지금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맨날 그 신문에서 봤던 언론에서 봤던 치킨 게임 네. 거의 그 느낌으로 좀 가고 있다. 흘리면서도 해야 되는 경쟁. 그렇죠. 안 하면 죽는 네. 그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지난주에는 오라클이 250억 달러, 이번 주 월화 동안 구글이 국내에서 200억 달러, 유럽 가갖고 한 120억 달러에서 한 320억 달러 지금 채권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그것은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이 업체들이 옛날에는 내돈내산하면서 거의 이게 소위 이제 방탄이라는 말, 블랙프루프처럼 경기에 프루프하다는 얘기를 들어왔었거든요. 경기가 좋든 말든 빅테크는 늘 잘 가. 네. 였는데 이제는 그런 말은 옛말이 된다. 왜냐면은 채권 빚이 많아지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금리 따라 움직이는 또 다른 이제 회사가 그렇죠. 또 다른 업종하고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고민은 빅테크가 지금 높게 받고 있는 PER 평균 한 27배, 시장이 22배, 중소형주는 17배, 16배 받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에 미국의 주가가 다우는 한 4, 5% 올랐지만 나스닥은 아직도 마이너스잖아요. 네, 지금. 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빅테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이 이 상황에 나타나서 현재 앞으로 지금 서학개미 분들은 좀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연초 이후에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를 너무 잘해갖고 네. 그 종목들을 딴 ETF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보다 성과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미국보다 더 나빠서 마이너스 한 4, 5%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빅테크 중심의 투자 방식이 시장에서 확실한 시험대에 오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빚을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빚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빚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라든지 낮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는 또 안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갈수록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 속에서 옥석거리가 정말 중요해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 거기에 뛰어들어야지 사는 거고 그런 분위기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약간 시장의 시선이 일단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추가 상승 좀 긴 패턴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또 은행주가 올라가는 흐름인데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배당주 관심 또 가지시더라고요. 반도체, 배당주 이런 번호를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또 가름마를 타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정부의 정책이 하나 둘씩 지금 그러니까 소위 법안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당 분리과세. 네. 그게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가 될 수 있어서 소위 말하는 배당을 많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개별 종목들 중에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일단 코스피가 연초에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14% 올랐는데 전 세계에서도 이래도 1등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 게 플러스 고배당주. 근데 이게 뭐냐면 FIN 가이드 고배당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보시면 거의 23% 올랐죠. 네, 네. 결국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들, 은행에 큰 돈을 맡기시는 분들, 소위 또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인 분들은 배당주 투자가 매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에 그래서 종합소득에 갔을 때의 그러한 소위 엄청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효과 때문에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이제 소위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 세의 대상이 될 정도면 금융소득세 대상이 될 정도면 이 걱정 안 하실 텐데 네. 어쨌든 거기에 안 된다 하더라도 투자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느냐? 뭐 잘 아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2024년과 작년 25년에 현금 배당금이 줄지 않았어야 됩니다. 유지되거나 늘었어야 되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작년에 배당 성향이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 중 금액이 40%를 넘거나 이게 이제 소위 배당 성향 40% 이게 배당 우수형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배당 성향이 25%를 넘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난 그러니까 배당 네. 노력형이라고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소위 안전 추구형 분들은 1번으로 갈 거고 아닌 분들은 2번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주가는 오히려 2번이 탄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배당 노력형들이.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은행주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또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거기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도 일부 거기에 섞여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또 하나의 키는 소위 이제 정책이 실시되면서 그 효과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돈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종목을 고르는데 아이디어를 얻자. 이것이 이 두 번째 배당주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금 배당 좀 빵빵하게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우수 배당 성향 그리고 배당 노력형 이런 기업들 잘 찾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좀 투자의 그런 가치 이런 부분이 전환이 생겼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이후에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 수익률이 좀 웃도는 흐름들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밸류 따져야 되니까 그 와중에 저평가된 가치주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룸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나요? 우리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룸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더 곱절이다. 우리나라는 훨씬 많다. 네. 기회는 정말로 열려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늘 그 사이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으로는 미국과 비미국, 그 사이즈로는 대형주와 소형주, 그 다음에 스타일로는 성장주와 가치주. 지난 14년간 미국의 대형 성장주 장세가 추세였다면 지금은 비미국의 소형주의 가치주 이 스타일이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요. 네.
그 효과가 드디어 이제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가치주가 작년 11월 이후 소위 AI주가 조종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장주를 월등히 앞서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기간 동안 러셀 2000 소형주가 훨씬 더 랠리를 펼쳤고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종, 저 기간 동안 또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종 엄청 한 30% 빠졌죠. 또 같은 기간 동안 반대편에 있는 산업, 소재, 또 뭐 일부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이 랠리를 펼쳤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회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이제 얼마 앞에 안 남아 있고 심지어는 뭐가 더 있냐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이소영 법안이라고 되어 있는 의안으로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네네. 이거는 정말 큰 게 왜냐면 우리나라의 저 PBR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BR 0.5배짜리 밑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이소영 법안 의안대로 간다면 0.8배를 안 넘으면 소위 승계할 때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넉넉히 기다릴 수 없고 어쨌든 자기 자식한테 잘 넘겨주려면 0.8배까지 넘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면은 0.23배짜리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대형주 잘 나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건데 이미 시장에서는 소위 저 PBR 종목들을 좀 찾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가치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단 거기서 중요한 건 그 갖고 있는 자산들이 좀 일단 영업이 그래도 꾸준히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영업이 망가지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고요. 일단 영업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현금에 가까운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현금이 많으면 좋고 아니더라도 좀 당장 그럼 요즘에 토지 뭐 이런 그 소위 영업 자산도 있고 해외에 또 무슨 원자재 무슨 광분이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또 소위 투자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어쨌든 자산이 알차게 있는 종목들 중에 저 PBR 종목들은 올해 상당한 리레이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금 주머니가 좀 두둑하고 순자산 가치가 낮은데 앞으로 정책적인 그런 압력, 그런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올라갈 기업들 그런 부분 많이 이제 분석이 되잖아요.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좀 변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투자 포인트로 지금 중국의 관광객 25만 명이 몰려들 기세 이런 부분의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질 업종과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보면 그냥 쉽죠, 그건 당연히. 그래서 요즘에 항공주니 뭐 그 국내 면세점이니 카지노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네.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건 또 유통주하고 엮이고 운송주하고 엮여서 또 국내에서 보면은 쿠팡 사태. 그거에 반대 수혜 뭐 이런 것들로도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오늘 이어서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는 이유도 그것도 대표적인 저 PBR 종목이에요. 그게 지금 최근에 한 30% 올랐는데도 이제 PBR 0.7배밖에 안 되거든요. 0.5배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컨셉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건 흥미로운 거는 미국은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 흐름 자체가 또 이게 소위 경기 순환 업종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기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페덱스 미국의 대표적으로 전 세계 물류의 일종의 이제 리딩 인디케이터죠. 거기에 이제 미국 항공주까지 지난 5년 고점을 뚫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차트가 혹시 있으면 지금 보이시면 지금 페덱스도 지금 5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미국 항공주도 사실 미국 항공주는 상대적으로 올해 재미가 없을 거. 왜냐하면 미국에 요즘에 관광 가기 힘들잖아요. 안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려운데도 이걸 뚫고 올라갈 정도면 상대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기존에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한 투자에서 눈에 당장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투자들이 확실히 늘고 있다. 그것에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물류와 관련된 운송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쿠팡 사태니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얹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번에 소위 춘절 그러한 이벤트뿐만 아니더라도 같이 한번 이 전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한번 연결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일본이에요. 지금 오늘도 니케이 지수가 강하잖아요. 근데 일본 증시가 진공청소기처럼 자금을 확
빨아들일까?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좀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이미 10월부터 움직였던 흐름이 그대로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걱정들이 많아요. 뭐냐면 다카이치가 공약한 대로 정말 간다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본의 부채 부담, 우려 이런 것들은 지속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세 가지 트리플 약세가 될까봐 시장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단기 주식 긍정적, 장기로는 다 안 좋아.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주식 부담, 두 번째로는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 하락, 그러니까 금리 네. 상승이죠. 통화 약세,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시장에서 뭘 기대하냐면 원래 통상 선거에서 공약의 공짜가 소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걸 거꾸로 해석할 공허할 공짜를 쓰는 공약으로도 네, 해석을 비어있다.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는 다 안 지킬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정말로 저걸 칼같이 지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했던 트리플 약세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본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는 건 엔화잖아요. 지금 네. 엔화 흐름 때문에 혹시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 또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 가고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적어도 미국이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다카이치가 이번에 압승을 거뒀지만 네. 상대적으로는 엔화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미일 공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엔큐리 트레이드 총선 막 우려감도 있었으면 그렇게 시장 발작 요인은 나오기가 좀 제한적이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걸로 듣고요. 지금 최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급등락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나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특히 대형주가 초대형주들이 랠리를 펼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특히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위에서 들쑥날쑥하니까. 하지만 보시면 레벨을 계속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초대형주들이 아직도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소위 집중형 투자, 일명 몰빵이죠. 네. 포트폴리오가 몰빵돼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각화, 다변화를 좀 시켜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잘 나가는 종목을 계속 쫓다 보면 뒷북만 칠 수 있으니 미리 길목 지키기, 저평가된 저PBR 종목들 잘들 골고루 사놓으시면은 어제도 이미 모였지만 코스피 중형주들이 한번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런 식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이러한 변동성을 마음 편히 넘길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말이 인상적이네요. 초대형주가 여전히 저평가 관련주다. 이런 부분에서 지수 상승 추세를 크게 의심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고루고루 분배 전략을 잘 하는 거, 이후에 승률 싸움에서 이기지 않을까. 네. 그런 또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